자, 다음은 우려시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최 선생님에게 제공한 우려시성 신부전 치료를 위한 약물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약물 내용도 해주셔야 돼요. 약물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 A를 예방하기 위한 식이교육, B를 4가지 쓰고, C를 초기 증상을 쓰고, D에 투약점 모니터링 해야 되는 내용을 3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부전에 대한 약물 치료적 접근. 첫 번째 약물. 좌심실의 구출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축기 신부전과 이완기 신부전에 매우 효과적이고 우렬성 신부전 치료의 첫 번째 약물입니다. 포인트. 만성 우렬성 신부전에 있어서 심박출량은 후부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후부하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압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역을 사용하는 동안 전신 혈관의 저항은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심박출량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신부전에 1차 약물이면서 후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후부하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혈관의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혈관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거 뭐예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입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게 뭐 하는데? 얘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꾸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바뀌는 데 있어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필요하죠. 얘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 2가 억제되겠죠. 얘가 뭐 하는 애였는데? 얘가 혈관 수축시키는 애였잖아요. 얘가 알도스테론 가지고 오는 애였잖아요. 혈관 수축으로 인한 후부하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막음으로써 후부하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자, 혈압이 하강하더라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쓰는 동안에는 조직 관류량은 유지가 돼서 오히려 심박출량 증가로 인해서 국소혈류가 재분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직 관류량 자체는, 그러니까 혈류량 자체는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혈관은 이완되는 거니까 심박출량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얘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 수용체를 차단해버린다는 얘기.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입니다. 자, 얘는 카테콜라민의 작용을 직접 억제해서 심장 부담을 경감시킬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뇨제예요. 전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함으로써 정맥 활류량을 줄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부하를 감소시키고자 이뇨제를 사용합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죠. 얘를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티아사이즈계 이뇨제, 원이 세뇨간에서 소듐 그리고 수분의 재흡수를 막고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킬 겁니다. 장점은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한두 번 복용을 잊어도 반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좋아요? 장기 투여하기 좋아요.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30ml 이하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칼륨 배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저칼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요. 칼륨이 많은 음식, 바나나, 복숭아, 포도,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식이교육입니다. 자, 루프 이뇨제입니다. 우리 루프 이뇨제를 아주 강력한 이뇨제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라식스 있어요. 자, 헬렌고리 상행 루프에서 소듐의 재흡수를 막고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고질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이뇨제 중 가장 강력하고 작용 시간이 빠른 루프 이뇨제가 특히 유용합니다. 자, 급속기 체액량을 감소시켜 리을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뇨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급속하게 체액량을 감소시켜.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용질 자체는 그대로라고요. 혈구들 그대로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얘는 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혈액은 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혈액.
점도가 높은 혈액은 뭘 형성하기가 너무 좋아요? 혈전 형성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칼륨 보존 이뇨제입니다. 원위세뇨간에서 작용해서 소듐과 칼륨을 교환하고 소듐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칼륨을 보존합니다. 자, 다른 애들은요, 칼륨을 배설시켜요. 근데 얘는요, 칼륨을 보존시켜요. 단점, 칼륨 보존이 심화되면서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디스탈리스제. 자, 심장 수축력을 강화하면서 심박동수는 감소시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심박동수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강하게 수축시켜줄 겁니다. 양리작용.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수축력이 증가되다 보니 심박출량이 증가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효과예요. 심박동수 감소되어 심장의 자동성은 항진되고 이뇨작용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이 증가하니까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뇨작용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독 증상이에요. 자, 디스탈리스 제제는 심근세포 내로 칼륨이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사구체의 여과작용이 감소돼서 소변량이 줄게 되면 체내에 축적돼서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감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디스탈리스 제제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뇨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저칼륨 혈증, 고칼륨 혈증, 고칼슘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에서도 독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칼륨 혈증일 때. 저칼륨 혈증일 때 독성 반응 잘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독 증상의 초기 증상, 디스탈리스 제제의 중독 증상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식욕 부진, 오심, 구토, 그리고 피로, 우울감, 권태감이 나타나요.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면서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피로, 우울, 권태감. 투여 방법.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수축력은 증가시키는데 심박동수는 감소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심박동수를 감소시킨다고 했고 중독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성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투약점 모니터링 해야 되는 내용. 이 디스탈리스 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칼륨 혈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저칼륨 혈증에서 독성 반응이 너무너무 잘 나타나니까 저칼륨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경구용 항생제, 심장작용 약물 등 디곡신의 작용을 상승시키는 약물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자. 얘 작용을 상승시켜요. 그러면 얘 먹고 있을 때 얘를 주게 되면 상승되니까 중독 증상, 독성 반응이 더 잘 나타날 거 아니에요. 신장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신장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 배설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배설되지 못했어. 자, 그러면 또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혈전 크레아티닌을 파악해서 디곡신 용량을 조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디곡신을 투여하기 전에 심천맥박을 측정해서 심박동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심박동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박동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적었어. 적은 상태에서 얘를 준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박동이 60회/분 이하 불규칙한 리듬일 경우에 투약은 보류해야 됩니다. 저칼륨 혈증 확인해. 다른 약물, 상승시킬 수 있는 약물들 확인해. 신장 손상 여부 확인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심박동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심박동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 경화신부전 환자에게서 구강으로 투여하고요. 그리고 중독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구강으로 투여할 겁니다. 나이트레이트. 혈관 확장제입니다. 신부전에서 말초 혈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관 확장제를 사용합니다. 자, 신부전에서 말초 혈관 저항이 높아요.
말초 혈관 저항이 높으니까 심박출량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초 혈관을 얘를 줌으로 인해서 감소시켜서 얘를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맥 이완 작용으로 심장으로 귀환하는 정맥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감소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전부하가 줄어들 수 있고 동맥의 탄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말초 혈관 저항이 높기 때문에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관 확장제를 줄 겁니다. 혈관 확장제를 줌으로 인해서 말초 혈관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맥계 혈관을 이완시킴으로 인해서 전부하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심장이 과부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탈리스 제제의 주요 중독 증상입니다. 위장계, 중추신경계, 심맥관계, 눈, 내분비계, 그리고 알러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신부전의 합병증으로 급성 폐수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을 봤더니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돼 있고요. 미술침 A의 특징, B의 기준, C의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성 폐수종, 폐물찬 겁니다. 자, 폐물찬은 가장 큰 이유, 좌심부전으로 인한 뭐의 압력이 상승해서 그럴까요? 폐정맥의 압력이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폐정맥이 있고요.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좌심부전에 의해서 폐정맥이 상승했고 폐정맥압이 상승하다 보니 폐는 우려일 겁니다. 급성폐수종. 이로 인한 폐혈관계의 우려는 폐기능의 저하, 소기관지의 기도 저항의 증가, 폐혈관 외액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림프계의 항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증상과 징후. 기관지 경련으로 폐수종에 의한 증상과 징후,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곤란, 더 나아가 기자호흡으로 발전합니다. 극심한 호흡곤란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관지 내의 액체 저류로 객담을 배출하는데 이 객담의 특징은 겉포이 많은 분홍색의 객담. 청명음과 청진상의 수포음이 청취되게 되면 폐수종으로 진단 내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될 수 있습니다. 폐수종, 물찬 소리예요. 자,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 흘리고 청색진과 빈맥이 있고 환자는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진단, PCWP, 폐모세혈관압이 30 이상이 되면 급성 폐수종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치료와 간호, 지금 숨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극심한 호흡곤란일 거예요. 산소 공급해주고요. 불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리을의 약물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몰핀이에요. 자, 이 몰핀은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킨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경감시킴으로써 동맥, 정맥에 대한 교감신경계의 혈관 수축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대혈관의 용적을 늘려 폐로의 정맥 활류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몰핀의 투약 중지와 관련된 얘기. 몰핀! 투약하기 전에 꼭 뭘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호흡 억제 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몰핀, 호흡 억제. 그러므로 분당 호흡수가 12회 이하라면 투약 무조건 중지입니다. 자, 기관지 경련을 완화하고 이뇨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분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폐수종이에요. 그럼 수분을 좀 빼주자고요. 정체된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순환 혈량을 줄이고 폐의 우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고 작용이 빠른 미음을 투여합니다. 이뇨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가장 빠른 루프이뇨제. 자, 5번째 위, 반자위나 좌위를 취해줄 거예요. 왜 반자위나 좌위를 취해주게 돼요? 반자위나 좌위를 취해주게 되면 횡격막을 하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압을 감소시키는 거죠. 횡격막을 하강시킬 수 있어요. 흉곽의 확대로 폐신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침상 아래로 다리를 내리고 앉아있는 자세는 심장과 폐로 가는 정맥 활류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맥 활류.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액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무래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윤번 지을 때 윤번 순서를 정해놓고 지혈대로 묶어줄 겁니다. 심장으로부터의 정맥 활류량을 줄임으로써 폐의 우려 상태를 경감시킬 수 있게 돼요. 혈관 확증제 줄 수 있어요. 후부화는 대동맥압, 말초 혈관 저항이 결정되므로 좌심실의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면 후부화가 감소되고 전신 혈관 저항도 낮아져 폐 우려를 경감된다. 디스탈리스제, 그리고 베타 교감신경 효능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허혈성 장애 대상자 간호입니다. 자, 허혈성이에요. 혈액이 부족해요. 혈액이 부족한데 어떤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심장이 일하는 데 필요한 혈액이 부족한 겁니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질환으로 내강이 좁아짐으로써 심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다. 심장이 필요로 하는 그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공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허혈성 심장질환을 생기게 하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읒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쓰고 A의 이유, B와 C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친 D, E, F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촉진시키는 기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 주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 원인은 관상동맥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그 동맥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강이 물리적으로 좁아지거나 폐색되어서 심근에 허혈을 초래하는가? 당연히 관상동맥이 폐색이 됐으니까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됐겠죠. 왜? 뭐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죽상경화입니다. 자, 조절 불가능한 요인과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 생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연령, 성별, 가족과 유전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럼 여기에 포인트 주지 말고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뭔지 알고 이거 잘 컨트롤하고 잘 매니지먼트해서 이거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요거 하나는 꼭 짚고 가셔야 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남녀 발생 빈도가 같아지거나 그 차이가 적어진다. 그 이전에는 남성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아지거나 비슷해지더라. 왜 그런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뭐 생각해야 돼요? 폐경 생각해야죠. 폐경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면서 여성의 허혈성 심장질환의 이환이 폐경 이후부터 많아집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얘 발생률이 높았으라. 얘가 어떤 기능을 했는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다 보니까 얘 수치가 상승하게 됐고 그래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폐경 이후 혈중 지질 농도를 저하하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여성은 폐경 이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폐경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절 가능한 요인. 이러한 요인들이 죽상경화를 가지고 와. 그래서 얘가 생기는 거거든. 첫 번째는요, 고지혈증입니다. 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지단백의 종류와 구성.
자, 지단백을 분류하자면 HDL, LDL, VLDL, 킬로미크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참고 삼아 봐주셔도 얘네 둘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얘 꼭 봐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HDL을 항상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을 얘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고밀도 지단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얘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지 그 특성을 한번 봐요. 자, 조직의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 과잉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얘가 제거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얘를 제거해서 간으로 운반해서 콜레스테롤 분해해서 얘를 담즙과 결합해서 변으로 배설시키는 역할,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간에서 다른 스테로이드로 합성되거나 조직과 장기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저장한다. 조직과 장기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저장해요.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혈관벽에 침착하기 용이하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이 생겨나. 자, LDL은요,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플라크의 형성, 성장파열 등 죽상경화증 발생의 모든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LDL이 높아져 죽상경화증이 잘 생기겠네. 그럼 뭐가 잘 생겨?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잘 발생하겠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VLDL, 간에서 생성된 중성지방을 혈장으로 운반하므로 혈중 중성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혈중 중성지방의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킬로미크론, 가장 크고 가볍고 식후 1시간에서 8시간 동안만 혈중에 있고 대부분 말초의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저장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혈청 지질을 분류해서 우리 혈중 농도, 정상 혈중 농도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왜냐면 자, 우리의 문제가 이제 사례 속에서 얘가 지금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 이런 검사 결과를 보니까 너 어떤 생각이 들어? 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니? 한번 판단해 볼래?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문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혈중 농도 정상치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요. 자,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입니다. LDL 100에서 129가 정상이고요. HDL 60 이상이 정상입니다. 많아야 되죠.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고혈압. 고혈압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왜 촉진시켜? 고혈압이 있으면 왜 허혈성 심장질환 잘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물어봤습니다. 자,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이 높아. 그러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벽의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고 여기에 지질 침전물이 잘 생성되고 증가되고 그럼 뭐가 생겨나는데요? 죽상경화증 생겨나잖아요. 죽상경화증 생겨나니까 관상동맥에 문제 생기고 관상동맥에 생겨나는 이 죽상경화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오고 자, 흡연. 동맥경화증의 진행 과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순환계의 독성 물질이에요. 자, 흡연이 언제나 중요한 주제가 돼요. 자, 니코틴은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말초 혈관이 수축되는데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말초 혈관이 수축되는데 자,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요. 혈관에 대한 저항이 커지니까 결국은 이 얘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니코틴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요? 자, 니코틴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부신 자극해서, 자, 니코틴이 부신을 자극해서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카테콜라민이 심박동수 증가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얘는 결국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가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산화탄소 얘기가 나오면 우리 무슨 얘기예요? 혈색소 얘기해야죠. 일산화탄소 얘는 있잖아. 혈색소랑 엄청 친해. 혈색소는 누구보다 일산화탄소랑 친해?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랑 더 친해. 일산화탄소와 이 혈색소가 결합해 버리니까 산소 공급 방해하고 혈관 내피 손상시키고 HDL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산소 공급 방해해요. 조직 입장에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요. 혈관 내피 손상시키니까 거기에 죽상경화증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거기에다가 HDL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HDL을 감소시키니까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지가 않아요. 증가된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얘가 증가되니까,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니까 역시 죽상경화증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피브린 노겐을 증가시켜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킵니다. 자, 혈소판을 응집시켜? 그러면 혈전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혈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역시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담배는 언제든지 중요한 주제가 돼요. 이산화탄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혈액 중에 상승하게 되면 혈관 내피가 손상되고 고밀도 지단백이 감소되고 피브리노겐이 증가하게 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 혈관 내벽에 뭐 형성? 혈전 형성이 증가되게 된다. 그래서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의 발생을 촉진하게 되고 또 동맥의 긴장과 수축을 초래해서 순환장애를 초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만. 혈압을 상승시키고요. 고중성 지방혈증으로 인한 VLDL의 상승, 혈중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했어요.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죽상경화증이 생겨나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 자, 당뇨병. 당뇨병 환자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중성지방 증가하고 LDL의 당화, 섬유소원의 증가, 섬유소 용의 저하,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서 뭐가 생겨나기 좋아요? 죽상경화증이 생겨나기 좋아요. 자, 운동 부족. 운동은 HDL의 증가, 혈압 하강, 체중 감소,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 혈소판 응집 감소, 섬유 용해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니까 얘 감소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올라가요? 교감신경 반응으로 인해서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여러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불안 등이 유발됩니다. 자, 카테콜라민은 혈소판 응집을 촉진해서 쉽게 뭘 형성하게 돼요? 혈소판 응집이라면서요. 그러면 혈전 형성하기가 너무 좋아지죠. 혈관 경련을 유발하게 돼요. 자,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괄호 안에 기역, 이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관상동맥 질환은 기역과 니은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니은은 디귿과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은 안정형 협심증, 그리고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불안정형 협심증과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심근경색을 ST 분절이 상승하는 심근경색과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협심증은 가역적인 심근세포 손상에 의한 심근의 국소적 혹은 일시적인 허혈 상태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자, 산소 요구량과 산소 공급량 사이에서 요구량이 훨씬 더 클 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임상증후군이에요. 협심증은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당연히 조직의 손상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이 협심증은 가역적인 조직의 손상입니다. 가역적인 조직의 손상. 그러니까 관리 잘하면 원래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산소의 요구량과 산소의 공급량 사이에서 요구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흉통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협심증의 유발 요인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합리적 근거를 차례대로 쓰시오. 항상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체 운동이야. 신체 운동을 하면 협심증 나타날 수 있어. 왜? 자, 심박동수 증가, 심장 이완기 시간 감소로 관상동맥 혈류 저하, 심근 산소 요구량이 증가. 팔의 등척성 운동은 운동성 협심증 유발한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신체 조직들은 산소의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 산소의 요구량을 다 채워주고 싶어요. 심장은 그러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심장 역시 많은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이 운동을 하려면 심장 역시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요구량을 잘 채워주지 못했다면 협심증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심장의 작업의 부하가 증가한다. 심장이 많은 일을 해요. 극한 기온에서. 냉자극시, 온자극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냉자극입니다. 혈관의 갑작스러운 수축 반응으로 인해서. 온자극시, 피부 혈관이 이완되게 되면 그 이완된 혈관 사이로 혈액이 정체되게 되죠. 그러면 피부에 있는 혈관의 혈액이 정체가 돼요. 그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은 감소하게 돼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감소하다 보면 관상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격한 감정, 스트레스, 교감신경계 자극, 카테콜라민, 심박동수, 심박출량이 증가.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 역시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많으면 혈액량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 요구량을 공급량이 채워주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자, 과식이에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내 혈류가 감소해요. 흡연, 니코틴은 카테콜라민 방출을 자극해서 혈관 수축,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체내 일사탄소는 산소 공급을 당연히 방해하겠죠. 성생활, 심장의 작업 부하와 교감신경계 자극, 증가, 일중 리듬, 기상 후 이른 아침에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약물들도 협심증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요구량과 공급량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요구량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협심증의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으래요. 우리 한 줄 한 줄 열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미줄친 A, B의 심전도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협심증의 형태. 협심증은 병의 진행 과정과 형태에 따라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세 번째 이형성 협심증,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자, 안정형 협심증은 비교적 초기 단계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얘를 노작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노력, 정서적 변화에 의해서 흉통 발작이 나타나는 것. 신체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산소의 요구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채워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흉통이 발생하는 거, 그것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죠.
흉통 발작의 시기는 예상 가능해.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를 노작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질 때 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 협심통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발작 시기는 예고 없이 나타나서 발작하는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발작성 흉통의 특징입니다. 흉통 발작이에요. 말 그대로 발작이에요.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졌을 때 생길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경색 전 증후군으로 대부분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1에서 4주 전에 나타난다. 발작적인 흉통은 운동 중에 일어나고 운동 중에 발생한 흉통은 안정을 취하면 경감될 수 있다. 운동 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졌으니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안정을 취했을 때 이 흉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안정형 협심증의 특징이에요. 자,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전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운동 중에 발생했다면 안정을 취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차이점 잘 잡아가셔야 돼요.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했어. 흉통 발생했어. 쉬어. 산소의 요구량 떨어지니까 흉통 감소될 수 있어요. 불안정형 협심증은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안정 시에도 나타날 수 있고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났다 하더라도 쉰다 해도 경감되지 않아요. 발작 횟수가 증가되게 되고 흉통의 지속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이상 길어지고 흉통의 강도도 심해지고. 자, 백혈구 증가나 체온 상승, 심근 효소치의 상승은 없습니다. 심전도의 특징. 심근 허혈로 인해서 ST와 T파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Q파의 출현 등 심근경색의 소견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심근경색의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Q파의 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형성 협심증, 비특이적 협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특이적, 특이적이지 않아. 주요 관상 동맥의 경련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산소의 요구량과 공급량 사이에서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 동맥이 경련을 이루다 보니까 심장에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못했어. 이 얘기예요. 경련에 의한 반응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관계없이 발현됩니다. 스트레스, 흡연, 음주가 촉진인자가 되고, 그리고 흉통은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휴식 중이나 특정 시간에 나타나게 되고 운동으로 완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특이적이죠. 특정한 시간에 나타난다. 통증은 예상 불가능하고 흉통의 지속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이상 길다. 얘가 틀린 얘기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것도 짧은 통증이 유발돼요. 어디에서? 이형성 협심증. 특징은 뭐? 관상동맥의 경련. 심전도는요, 현저한 ST 분절의 상승을 보이게 돼요.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다. 5번.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55세 남자 교직원에게 협심통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의 시작 부위와 방사 부위를 서술하고 B의 경우를 쓰고 C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심통 관리 방법. 협심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의 특징부터 보자고요. 예고 없이 나타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예고 없이 나타나는 발작성 흉통입니다. 막연한 답답함으로부터 질식감, 목을 죄는 듯한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화끈거리는 으깨지는 듯한 심한 분수통 등 다양하고 불쾌한 느낌이 나타나요. 부위는요. 대부분의 흉통과 불편감은 가슴 한가운데인 흉골 중앙 하부에서 시작하게 되고 좌측 어깨와 좌측 팔의 내측 하방을 따라 방사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흉골 중앙 하부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방사되어 갑니다. 자, 지속시간. 전형적인 협심통은 2분에서 3분 과식, 과음,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는 10에서 15분간 지속되고 15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발인자. 이는 신체활동, 운동, 과식, 추운 날씨, 습한 기후에 노출, 정서적인 흥분, 심한 스트레스, 산소의 요구량이 높아지는 시기. 완화인자 휴식,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면요 2에서 3분 내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협심통을 얘기할 때, 약물을 얘기할 때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협심통이 시작된다면 산소의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셔야 돼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앉거나 누워서 조용히 쉬게 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에 투여하거나 분무해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A급 작용합니다. 얘에 대한 내용들 다 중요해요. 설하정, 혀 밑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을 거예요.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혀 밑에 넣을 거예요. 혀 밑에 이 약이 녹으면서 어디로 흡수되게 되나요?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면서 약효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죠. 20에서 30초 후에 작용하게 돼서 1에서 2분 내에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돼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돼요. 5에서 10분마다 같은 용량을 복용해 봅니다. 이걸 2에서 3회까지 반복해요. 5에서 10분 간격으로 2에서 3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응급실로 가야 돼요. 5에서 10분마다 2에서 3번 반복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협심통의 발작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아무래도 내가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 운동 전, 식사 전,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전에는 혀 밑에 넣고 녹여서 흉통을 예방할 수 있어야겠어. 사실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삼키면 안 돼요. 삼키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삼키지 않고 구강 점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엔티지는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좋겠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 엔티지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죠. 그럼 혈관 확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두통, 현기증, 안면 홍조, 저혈압, 쓰러질 수 있어요.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낙상 예방입니다. 환자는 항상 엔티지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고 필요한 즉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자의 가족들은 약을 두는 장소를 꼭 기억해야 되고 발작이 일어난 즉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신선한 약이 효력이 있고 제조일이 3개월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효력이 있다면 혀끝이 짜릿짜릿한 감각이 있다. 짜릿짜릿한 감각이 있을 때 얘가 효력이 있다, 신선한 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오래된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효력이 완전할 때 혀끝이 짜릿짜릿하다. 문제 2번 갑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은 심근경색으로 넘어갈게요.
관상동맥의 갑작스러운 폐색으로 손상 부위 심근에 비가역적 괴사를 일으키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심장 발작이라고도 합니다. 자, 협심통이라고 하는 거,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 가역적인 심근의 손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역적인 손상. 얘는요, 비가역적인 괴사 손상이에요. 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자, 1번. 다음은 급성 심근경색에게서 나타나는 흉통의 특징이다. 잘못된 내용 2가지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다. 자, 흉통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다. 많은 얘기죠. 흉통의 부위, 양상, 방사 부위, 지속시간 등은 안정형 협심증과 비슷하나 그 강도가 훨씬 심하다. 협심증의 강도가, 자,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보다 급성 심근경색 MI에서 훨씬 더 그 강도가 심해요. 심한데 지속시간이요. 얘는 길게야 15분. 길어봤자 15분. 얘는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훨씬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훨씬 길고 그 강도가 훨씬 세게 나타난다. 자, 가슴에 무겁게 짓눌리고 격렬하고 쥐어짜는 듯한 심한 분쇄통이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으로도 완화되지 않는다. 이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엔티즈의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엔티즈의 반응을 해요. 자, 흉통은 활동 중이나 휴식 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흔히 수면 중에 일어난다. 얘가 틀린 얘기입니다. 자, 활동 중, 휴식 시, 수면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흔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의 포인트. 급성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증상과 징후, 심전도, 혈청, 효소 검사로 진단하게 되고 기타 임상검사, 심초음파 검사, 해기학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지읒에 해당한 내용을 각각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전도 검사. 현저한 변화가 허혈과 경색의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ST 분절의 상승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데 ST 상승 MI, 심근경색과 BST 상승 MI가 있습니다. 자, ST가 상승한다는 건요. 완전한 관상동맥 폐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포인트 주시면 돼요. 완전한 관상동맥의 폐색. 그런데 그게 급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ST 상승은 혈전 형성의 진행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에 협착 정도가 심한 관상동맥이라 하더라도 뭐가 생겨나요? 축부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다. 폐색은 있는데 폐색은 있어. 폐색은 있는데 혈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천천히 폐색됐기 때문에 다르게 문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측부순환이라는 방법으로 혈액 공급이 됐던 거예요. 혈액 공급이 됐기 때문에 완전 폐색에 의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완전한 관상동맥 폐색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 안 됐어요. 그래서 상승 나타납니다. ST 분절이 상승이 돼요. 얘는요. 이런 과정들이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부순환이 발생했고 측부순환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됐거든. 혈액 공급이 됐거든. 그러니까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았어. BST 상승 MI예요. 자, ECG상에서 괴사 부위는 큐파로 그려지게 되고 신뢰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에서 큐파가 나타난다. 전혈적인 심전도의 변화, 심근의 허열, T파의 역전, 심근의 손상, ST 분절의 상승. 연결되시죠? 이상 큐파의 형성, 심근경색입니다. 자, 심근효소 검사.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들, 그리고 언제쯤 발생하고 언제쯤 없어지는지, 뭐가 제일 처음 발생하게 되고 뭐가 제일 늦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 발생 후 4시간에서 8시간 내에 상승해서 약 24시간의 정점에 이른 다음 48에서 72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4시간에서 8시간에 상승하고 24시간에 정점 찍고
48에서 72시간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골격근 손상 시에도 상승하기 때문에 얘가 ST 분절이 상승하는 심근경색의 진단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근이 손상돼도 얘가 나타나고 골격근이 손상돼도 얘가 나타나고 그래서 얘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심근에 문제가 생기는 심근경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빨리 나타나죠. 의의는 있어요. CK에 대한 얘기. 자, 심근경색 발생 후 2시간에서 6시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정점에 달하는 것. T가 있고 I가 있잖아요. 사실 답 줬어요. 얘 뭐예요? 트로포닌이죠. 트로포닌 T는 7에서 19일, 트로포닌 I는 10에서 14일간 혈액에 검출되게 됩니다. 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심근이 손상되어야만 나타나는 효소입니다. 특이적이기 때문에 심근경색 진단에 유의해요. 자, 심근경색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부터 제일 빨리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혈중 나타납니다. 심근경색 후 3시간에서 15시간의 최고치에 달하게 되고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설되게 돼요. 얘 골격근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성은 없습니다. 심근경색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뿐. 왜 조기 진단에? 제일 먼저 나타나니까 심장의 특이성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타나는 효소의 포인트를 주시고 마이오글로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읒은 혈액검사 지읒검사는 심근경색 발생 후 알부민의 구조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환자의 혈액 중에 얼마나 많은 코발트가 알부민과 결합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이름을 알부민 코발트 결합 검사라고 해요. 이거 꼭 A급 잡고 봐주세요.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봐주셔야 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 정점은 언제야? 뭐가 제일 늦게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져? 이런 얘기들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징들을 봐주시고 그리고 이 그래프와 연결을 시키셔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